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있는 풍경, 한동안은 보기가 어려웠고 우리 모두가 조심했던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확진자 증가세도 정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400여 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고 한 공간에 머물렀던 이들의 집단 확진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는 상황이죠. 날이 포근해지고 한 번쯤 봄맞이 기분 내고 싶은 마음이야 모두가 같을 테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에 휴대전화 이동량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3차 유행 시작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이동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여정,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함께 지켜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새농퀴의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이른 봄 땅속 줄기의 마디에서 싹이 나와서 다 자라면 1m 정도까지 자라는 이것. 이것은 이름처럼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서도 쑥쑥 자랍니다. 그러고 보니 어디서든 쑥쑥 자라서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생명력이 강해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식용이나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을 애엽이라고 부르죠. 단군 신화에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이 마늘과 함께 100일 동안 먹었다고 전해지는 이것. 떡에도 넣고 쌀가루와 버무려 쪄먹기도 하고 봄철 특식으로 도다리와 함께 넣어 국을 끓여도 맛있는 이것. 우리 식탁에 봄을 불러들이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 때문에 달걀 값이 평소보다 올라 있는데 정부가 추가 수입 방침을 밝혔어요. 얼마나 더 들여온다는 거죠?
네, 정부가 최근 달걀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병원성 AI에 의한 살처분 여파로 달걀 값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4,400만 개를 수입한 데 이어서 이달 중에 약 2천만 개를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더하면 모두 6,400만 개의 수입 달걀이 국내 시장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네. 외국산 달걀을 들여온다. 이게 국내 달걀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 좀 진정을 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입 달걀을 시장에 공급하기 직전 1월 26일에 소매 가격이 특란 중품 한 판에 6,718원이었습니다. 이후에 2월 말까지 4,400만 개의 수입 달걀이 시장에 공급이 됐는데 2월 26일을 기준으로 평균 소매 가격은 7,666원으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달걀이 시장에 반입되고는 있지만 실제 가격이 국산 달걀과 큰 차이가 없어서 효과가 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를 바라보는 마음이 좀 편치는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은 정부가 물가 잡기를 명목으로 양계 농가들을 좀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합니다. 정부의 달걀 추가 수입 방침에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대한양계협회는 수입 달걀이 국산 달걀보다 오히려 원가가 더 비싸다고 지적을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수입 달걀 값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양계협회는 정부가 달걀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국내 생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살처분 농가가 병아리를 입식하면 6개월 뒤에나 달걀을 낳을 수 있는데 살처분 조건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빠른 입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또 달걀 외에도 각종 농산물 수입이 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양파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국산 조생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국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무분별하게 농축산물 수입을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다 우리 농가들에게 큰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얘기 나눠보죠.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두고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개선 이행 기간이라는 걸 부여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가 불허됐던 조치에 대해서 개선 이행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최소 6개월, 최대 1년까지인데요. 재고용, 그러니까 기존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사업주가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의 이행기간이 주어지고요. 또 숙소를 신축할 계획이라면 내년 3월 1일까지 1년간 유예가 됩니다. 지난 1월부터 준비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된 것에 대해서 농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좀 농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 그 숙소에 가보면 그 사정이 조금씩 다 다른 건데 한 번에 좀 이걸 바꾸라고 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개선 이행 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까? 건강보험 혜택이 좀 더욱 커집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후 6개월 뒤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제 입국하는 즉시 지역가입자로 적용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료도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한 달에 13만 원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가 50%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가 되는데요. 농한기나 금어기에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권고 퇴사한 경우, 또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등은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이 돼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농업 정책 자금 금리 인하 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요 농업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 조치 기간을 연장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지난해 8월 시행됐던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오는 8월 9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2021년 추가 경정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 분야가 제외된 것에 대한 좀 달래기식 정책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자금의 금리가 얼마 정도나 인하되는 거죠? 네, 금리 인하 대상 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거나 새롭게 대출되는 농축산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이고요. 대상 규모는 총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 경영자금과 농업종합자금의 금리는 1%포인트, 그리고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촌융복합산업자금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돼서 모두 1.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전산으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 또 다른 금융 혜택이 있을까요? 네, 주요 농업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1년 유예됩니다. 장기 시설 융자금 중 현재 연체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3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돌아오는 대출에 원금 상환을 미룰 수가 있는 겁니다. 대상 자금은 농업 종합자금 가운데 시설자금, 그리고 후계농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이고요. 모두 2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예기간은 원금 상환이 예정된 날로부터 1년이고요. 해당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가 4차 재난지원금 직접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마다 이제 농특산물 홍보에도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뭘 활용하면 좋을까? 지금 방향이 좀 어떤지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같은 데 있는 귀여운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최근에 한 농촌 지자체가 농산물로 마스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경북 성주군 얘기인데요. 참외 마스코트 참별이를 선보였는데 참외를 본딴 모양의 샛노란 색깔, 또 귀여운 얼굴로 현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한 대형 쇼핑몰에서 참별이를 활용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소비자들의 호응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네. 성주군은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 또 제품의 포장지나 각종 홍보에 참별이를 활용하고요. 앞으로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해서 캐릭터 인기몰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참별이 같은 다른 지자체들의 이런 캐릭터들도 많이 나온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 횡성에서 한우를 홍보하는 한우리, 또 충남 논산에서 딸기를 홍보하는 먹보 딸기 등 농촌 지자체별로 다양한 마스코트와 캐릭터가 있는데요. 홍보 여부에 따라서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충북 충주시는 농산물 통합 브랜드 캐릭터 충주씨를 명예 공무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는데요. 청정지역 충주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수다를 대표 캐릭터로 만든 겁니다.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사과나 복숭아 같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충주시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충주시가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은 넉 달 만에 조회수 60만 회를 넘어섰고요. 충주시가 등장한 홈쇼핑은 모두 완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청, 군청 관계자들은 이렇게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일종의 스타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니까 농특산물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가 분들께서도 농특산물 판매에 이렇게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활용하는 방법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자 손녀가 그린 그림 같은 걸 잘 좀 발전시켜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농수산 뉴스 NBS 한국농업방송 김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귀한 음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인 하미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초에 강원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 하 대표님이 그때 강원도에 계셨다고요? 네, 그때 이제 인제랑 수도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정말 눈의 나라더라고요. 강원도를 제대로 느끼고 왔습니다. 네, 아유, 올해 이제 더 따뜻해지기 전에 진짜 눈을 흠뻑 느끼고 오신 것 같은데 그 어렵게 간 강원도에서 또 어떤 귀한 얘기들을 만나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내일이 드디어 경칩이잖아요. 그 봄에 잘 어울리는 산나물, 봄나물 하면 사실 강원도를 빠뜨릴 수 없을 정도로 저 높은 고지에서부터 아랫마을까지 곳곳에서 나는 나물들도 다르고 그리고 맛도 다르고 그것으로 해먹던 음식법들도 달라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 강원도의 나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특히 강원도의 산을 밭으로 읽어서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았던 화전민의 봄나물 이야기 굉장히 저한테는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이 입맛음식 세계를 처음 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화전민의 봄나물 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월대보름이 마지막 묵은 나물 먹고 나면 햇나물 먹기 시작한다는 시절이 드디어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나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 높아질 때마다 달라지는 그 나물들 또 그 네. 화전민들의 또 입맛 음식이 뭔지 궁금해지는데 진짜 봄 하면 꽃 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봄나물이 진짜 더 먼저 봄을 불러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사실 정말 한국은 나물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들 정도로 나물의 저는 되게 나라. 네, 정말 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게요.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산에서 독풀인지 먹을 수 있는 풀인지 심지어는 그 나물마다의 맛들을 다 기억하고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음식법들도 다양한 이 문화가 정말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었다 하지만 정말 채집을 해서 이렇게 먹는 나라가 정말 좀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채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한국이 이렇게 많은 이 채집해서 먹는 나물의 문화가 있다는 걸 너무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늘 자랑하고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제 화전을 일구며 살았던 시기에 산나물을 많이 먹고 살았다는 특히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제 산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야 됐던 이 화전민의 음식법들은요. 지금에서 돌아보면은 정말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지혜를 넘어서 정말 신비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 제가 갔던 강원도 횡성 쪽에 사시는 강태현 신현초 농부님의 음식법은요. 특히나 이 화전민의 음식법을 더 많이 알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나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독풀이 들어와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긴 거는 나물이고 약이 된다. 이런 거를 정말 입말로 그리고 맛으로 기억하면서 배웠던 부부시거든요. 네. 그래서 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 채취할 수 있는 나물의 종류도 다르다고 하셨는데 주로 이른 봄에는 나생이라고 하는 냉이, 달롱이라 부르는 달래, 지친구나 지친개로 불리는 지친개 나물. 그리고 이제 4월쯤 되면은 나물치, 햇잎, 원추리가 많이 납니다. 끝으로 여름에 가까워지면 두릅과 고사리가 나고요. 질경이, 꽃다지, 쌉줄싹, 잔디싹 등의 나물도 납니다. 되게 여름 전까지 나물을 먹게 되고요. 이 나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참나물이라는 나물은 사실 파드득 나물이지 강원도 700고지에서 나는 참나물은 우리가 아는 그 파드득 나물과 또 다르게 생긴 나물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산마늘 하면은 우리가 울릉도에 있는 산마늘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강원도 고지에는 마늘이 되지 않던 시절에 먹던
정말 마늘처럼 비슷하게 생긴 부추랑 비슷하게 생긴 또 산마늘에 불리는 나물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맛봤던 음식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또 우리 선조들이 다 먹던 거고 그걸 진짜 온갖 것들을 다 똑똑하게 다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서 이걸 또 요리법도 다 다르게 해서 다 드셨던 네. 거잖아요. 야. 네, 맞습니다. 뭐 두릅 얘기, 뭐 달래 얘기만 해도 진짜 입맛이 도는 것 같은데 그죠. 화전 농사 짓던 분들은 진짜 산을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가 네. 잘 모르고 지낸 그런 산나물도 많이 접하셨겠네요. 네, 산나물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손이 다치면 어떤 나무에 진액을 써야 하고 집을 지을 때는 어떤 나무를 지어야 부서지지 않고 오래 가고 또 산에 있는 여러 풀들이라든지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도구 집안에 생활 도구로 쓴다거나 정말 인간이 정말 이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삶 속에서는 이 한국의 특히 이 화전민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 전체와 연결이 돼 있었네요. 네, 정말 자연에 의지해 살았고 지금같이 우리가 자연이 정말 귀중한 걸 아는 시기에 더욱 화전민 분들의 그 의식주의 삶이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강태현 농부님이 아버님 때부터 내려오던 이 나물법을 이 산나물 노래로 이 타령으로 기억하시고 적고 들려주셨던 강원도 산나물 타령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령 산나물 타령 강원도 산나물 뜯어다가 먹는 타령 우리 한번 이 가락부터가 벌써 너무 친숙하네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네. 쉬운 멜로디에 이제 가사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군요. 네. 실은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들려드리기가 좀 아쉽긴 한데요, 짧게. 뒷부분은 보면은 이제 어떤 나물로 어떻게 해 먹었고, 어떤 맛이 난다, 이런 것들을 이 가사 속에 다 녹여서 부르는 산나물 타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민의 산나물 음식법은 채취 장소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야산에서는 햇잎이나 원추리, 고들빼기가 자라고요. 깊은 산에서는 참나물, 며느리치, 곰치, 모시대, 또 식용나물도 있지만 잔대, 삽주싹이나 혼잎들의 주기들은 약용나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사리와 비슷하게 생긴 고비나물도 있고요. 고들빼기보다 작은 속새, 나물치, 떡치, 이렇게 취나물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화전을 일구며 살던 시기에는 이 묵나물, 우리 정월대보름 때 이야기했던 그 묵은 나물 있죠. 말린 나물. 예. 그걸 묵나물이라 부르는데요. 묵나물을 해서 나물을 보관해서 여름, 가을, 겨울에도 나물을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법들도 많습니다. 보관해서 언제 또 어떻게 먹으라는 것까지 다 이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도 화전 농사를 짓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 계속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원래는 제가 한 2년 전까지는 실은 강태현 신현수 농부님은 횡성의 화전민 터였던 그 원래 부모님 때부터 살고 살던 그 터를 잊지 못하셔가지고 한 20년 정도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오래 가봤더니 이 두 분은 이제 다시 아드님 댁으로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아드님이 계신 서울로 이주를 한 상태고 그 공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외에도 강태현 신현초 농부님 말고도 이 정선이나 인제 쪽에도 계속 화전민 때 시절의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나물들을 어떻게 먹었고 그다음에 약용까지도 기억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도 꾸준히 다니면서 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전민이었던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한 1975년 이전에만 해도 3만 호가 넘게 존재했던 강원도 화전민의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음식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강태현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전 노래도
만들고 화전 아리랑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가사라든지 글로 기록해뒀는지 여쭤봤더니 이 화전을 일구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 그 시절 그 이야기를 꼭 써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화전 문화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전통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그 맥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런 기록과 이 문화들을 이야기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유, 진짜 잘 수집해 놓고 좀 안타깝네요. 다시 아드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네. 네. 거의 마지막 세대셨다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예. 네. 또 하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잊혀지진 네. 않겠지만 그래도 이 강태현 농부님도 그래도 부모님 그 사시던 집에서 또 몇 년 생활했던 것이 또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곳에 가면 그 화전 짓던 당시에 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 흙집부터 해서 나무로 집을 다 지은 걸 흙집으로 하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큰 가마솥이 그대로 있어서 거기서 여름이든 약간 늦 가을에 나는 여름 옥수수 같은 경우도 따서 바로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기계까지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옥수수 죽이라든지 아니 옥수수 죄송합니다. 옥수수떡, 그 다음에 뭐 옥수수 반대기,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직접 해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정말 하전민 때 드셨던 삶,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던 그 기구들을 다 집안에 두고 사시고 있으셨어요. 네. 이게 뭔가 싶어도 그게 이제 다 옥수수를 활용해서 음식 만들 수 네. 있게 하는 그런 네. 농기구들이었네요. 강원도 나물을 떠올리면 왠지 네. 좀 이거 강원도 거다 하면 더 맛이 좋은 것 같고 네, 향도 더 맞아요. 진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땅에서 자라났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고시가 깊다라는 거. 실은 나무의 향과 요즘에는 뭐 하우스 재배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연히 이 산골 깊은 곳에서 채취해서 먹는 나물의 향은 정말 이 시절과 이 때를 쫓아 살아가는 이 입맛 음식의 세계 살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요. 그 향긋한 향과 깊은 땅에서 주는 그 힘이 있죠. 네. 그것들이 나물에서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먹는 음식인 줄 아시고 이렇게 드셨나 싶을 정도로요. 그 음식법들도 그 나물의 향과 맛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음식법들을 활용하고 계셔서 저는 이맘때부터 해서 늦여름까지 꼭 계속 강원도를 줄기차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힘이 있는 나물. 3429님께서 나물 얘기 들으니까 바구니 들고 나가고 싶어지네요. 우리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셨어요. 네. 맞아요. 화전 농사 짓던 분들 이제 어떻게 드셨을지 궁금한데 어떤 얘기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나물 중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그 콩에서 올라오는 콩나물이 아니라 정말 콩나물이라는 나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나물과 그다음에 콩을 갈아서 해먹는 나물 콩탕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는 정말 이 콩탕 먹고 나서 꼭 두부탕이 아니라 이렇게 콩을 바로 갈아서 향긋한 향이 나는 나물을 넣고 해먹는 이 나물 콩탕이 정말 봄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콩을 미리 이렇게 불려놓다가 콩을 갈아서 끓이다가 콩물이 다 익으면 숙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강원도 가면 만날 수 있는 콩나물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요즘 특히나 뭐 달래나 냉이처럼 뿌리 한창 이제 햇뿌리 먹는 시절에 나물들을 쏭쏭 썰어 넣으면요 이 구수한 콩이랑 이 나물의 향이 막 섞여가지고 정말 향긋한 콩탕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콩을 그대로 갈아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끓이다가 콩물이 다 익었다 싶을 때 좋아하시는 나물들을 넣고 마지막으로는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그때 바로 먹어야지 맛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물 콩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네. 네. 또 어떤 음식 해 드셨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드실 수 있는 곤드레 옥수수 범벅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리고 쌀농사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날 때 가루를 내 가지고 오래오래 보관해서 드셨던 음식인데요. 곤드레와 옥수수를 준비해 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우선 이제 곤드레를 먼저 씻어서 옥수수 가루를 싹 뿌리면 곤드레에 물이 약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옥수수 가루가 약간 자연스럽게 묻게 붙어요. 되죠. 그다음에 거기에 소금 간을 살짝 해서 찜솥에 물이 끓으면 찜기에 넣고 한 5분 정도 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곤드레 나물의 제일 특징은 맛이 강하지 않고 쫀득쫀득한 맛이 나는데 여기에 이 옥수수 가루까지 뿌려져서 옥수수의 향과 그 부드러운 곤드레 맛이 있어서 약간 버무리, 약간 떡 같기도 하고 쫀득한 옥수수 약간 찜떡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나물 찜떡이다 생각하면 되는 이 곤드레 옥수수 범벅이 완성됩니다. 콩탕이나 약간 떡질감에 나물이 들어간다는 그걸 진짜 잊고 안 먹었었는데 진짜 오늘 저희 집 밥상에 이런 식으로 봄을 좀 불러와 봐야겠어요. 예. 네, 추천드립니다. 산나물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는데 다음 주도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밥상 입맛음식가 함희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그 투기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또 추가로 좀 발견된 사례들이 있나요? 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여서 조직적으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했었는데요. 이후 국토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는데 시작하자마자 LH 직원이 사들인 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지역에서였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은 LH 직원 13명이 시흥 10곳, 광명 4곳의 땅을 사들였고 이 중 한 직원은 두 지역에 각각 땅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명은 같은 사업본부에서 나란히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고요. 어떤 땅 한 곳은 LH 직원 4명이 돈을 모아서 함께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H 직원 2명이 다른 2명과 함께 돈을 모아 사들인 땅도 있었는데 이 직원들끼리 아름아름 투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 조사는 광명 시흥 신도시 지역의 땅 소유자 6,600명과 LH 직원 1만 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광명 시흥에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 사람들만 적발했을 뿐이지 가족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이런 식의 알박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엄중 대응을 주문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빈틈없는 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 시흥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LH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위법 상황이 확인되면 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라고 했고요. 또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지금 접종하고 2명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연관성에 대해서 백신과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직 밝혀진 상태는 아니죠? 네, 그건 모릅니다. 이 시간상 백신을 접종한 이후 2명이 숨진 것이지 백신을 맞아서 숨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사망자는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병원에 입소한 50대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 요양병원에 입소한 60대였습니다. 이 고양시 사망자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로 그제 오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2차례 심장 발작과 호흡 곤란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 평택의 사망자는 지난달 27일 접종을 한 뒤에 다음날 밤에 전신통을 호소하다가 어제 오전 10시 폐혈증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사실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숨진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400명이 넘고요. 프랑스도 171명, 독일 113명, 노르웨이 93명 등이 보고가 됐는데 해당 국가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이 모두 백신이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백신 접종 그 과정에서 새치기 한 사람이 있어서 당국이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 경기도 동두천에 소재한 모 요양병원에서 이 관리부장의 아내 그리고 비상임 의사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요양병원 입원 입소자 또는 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하게 접종을 받았는데요. 총 10여 명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요양병원은 접종한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이 이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이 병원과 체결했던 그 예방접종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병원에 보관 중이던 잔여 백신을 모두 회수했는데요. 앞으로 9일부터는 이 새로운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돼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는 대구에서 수사권 관련 발언을 했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라고 재차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 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떼놓을 수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반대를 위해 총장 직무 사퇴할 용의가 있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총리와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반응을 했나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딴 발언에 대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라면서 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이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을 선동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해 총리로서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검찰총장 권한 축소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 총수가 한 말씀이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다만 검찰의 수사권 남용 측면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김학의 전 차관 그 출국 관련 사건 이제 공수처에 이첩이 되는 건가요? 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어제 이 공수처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해외 도피를 시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출국 금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은 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 구성도 안 된 상태인데요. 수사 인력 구성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다시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엊그제 학생들 개학을 다 했는데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네,
그제 밤 9시쯤 그 인천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택에서 8살 여아가 숨졌다라는 부모의 119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들은 출동한 구조대원에게 이 새벽 2시쯤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까 심정지 상태였다라면서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출동한 경찰이 아이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자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아이 부모를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네.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너무 야위여서 10kg도 안 돼 보였다라고 합니다. 한편 아이 이웃들은 아예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하고요. 또 숨진 아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하루도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숨진 아이의 1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역시 지난해 한 해 동안 이틀 동안만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매 모두 등교를 하지 않았음에도 학교에서는 부모의 거절 때문에 단 한 차례 확인 방문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게 출발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아 포근합니다. 서울은 12도, 대전 대구 11도, 부산 14도까지 오릅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